일단 네. 총평을 해보면 국민의힘 왜 이쪽에 이렇게 설까요? 왜 이렇게 참패했습니까? 그거 뭐 왜 졌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거 다 아는 걸? 말이 필요 없다.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냐? 보수는 어떻게 그게 생각하고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보수는 왜 졌다고 생각하는지가 네. 훨씬 더 중요하다. 보수는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역시 조선일보는 확실히 알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필을 하시는 분이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다 이런 거 쓰고 예? 그 칼럼이 쭉 있는데 칼럼 끝에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끝나고 칼럼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맨다는 게 뭡니까? 추락. 앞으로는 온갖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나지도 않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뭘 이렇게 뭐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를 끌어내는 뭐 그런 모습으로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강대강으로 갈 건데 조선일보가 그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뭐 안전벨트나 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담을 했어요. 학자들을 가지고 모아놓고 자담을 해서 우리가 왜 졌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도대체 왜 졌을까요? 근데 앞서 그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에도 나오고 그 학자들의 평가도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인구 구성의 변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는 사전 투표율에 대한 이 사준이 아니잖아. 사전 투표율이잖아. 사전 투표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지금 출구조사가 왜 틀렸느니 이런 얘기 하면서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얘기 중에 60대 이상이 많이 했다가 있잖아요. 60대 이상이 많이 투표했다. 그 다음에 그랬는데 야당에 유리한 지역구가 투표율이 높았다. 지역이 높았다.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지금 야당 지지가 높은 걸로 지금 나온 거죠. 사전 투표에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충족되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높아야 되는데. 60대 이상이 많이 투표했는데 그래서 출구조사도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사전투표 보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야당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왔냐? 이 얘기는 뭡니까? 60대도 넘어갔다. 60대도 일방적으로 보수에 유리하지 않다. 왜? 50대가 나이를 먹어도 60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 사실은 예고됐습니다. 이거 예고됐어요. 386도 나이를 먹는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이미 보수 언론에서도 자기들이 이 연령대별 유권자 구성 계산하면서 다 사실은 얘기했어요. 보수 언론도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을 봐도 고령층도 앞으로는 자신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더 고령층은 이제 투표를 못 하시거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하니까 투표율이. 그렇죠.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앞으로도 어렵다. 연령대별로 봐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국민의힘의 의석을 보면 대부분 영남, 그다음에 뭐 앞에도 얘기하셨겠지만 강남, 뭐 여기에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영남일 것인데 영남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의 활동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도 주로 영남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도권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해도 수도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영남에 갇혀 살아야 되나? 우리는 영남 자민련입니까? 영남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남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잖아요.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어렵겠네. 지는 거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세대적으로 보면 역시 2030 잡아야 돼. 그렇죠? 젊은 세대. 근데 젊은 세대인데 두 번째로 가치지향적으로 보면은 자유주의 보수야 이게. 뭐 이거 그냥 대충 들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보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뭐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어떤 보수가 있어. 색깔을 만들어야 돼. 이것이 비슷한 건데 아무튼 요런 사람들을 잡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선일보 주필이 쓴 칼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수 유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당연하고 민주당이 이기는 게 이변이 아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게 당연하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인 시대다 이제는. 이제 왔다. 그러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세대 모든 어떤 이념 이런 거를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긴 게 지난 대선인데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겼냐면 0.74% 포인트 차로 이겼다. 그렇게 긁어 모았는데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쪼개고
다 내쫓고 네. 다 얼마나 이준석 내쫓고 피해자 리스트 네. 안철수 조용히 시키고 네. 나경원 누르고. 연판장으로 네. 누르고 네. 이제 김기현도 내쫓고. 김기현도 어떻게 한동훈도 이제 외수 졌죠 이제 네. 어떻게 이기냐 그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학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냐 지금 뭐냐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말이 어렵죠? 네. 중요한 거는 자유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자유라고 하니까 자유주의라고 해주는데 핵심 뭐냐면 비민주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독재다. 이건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예? 네. 권위주의 정부라는 거예요. 네. 권위주의 정부적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세대별로 봐도 2030 세대가 권위주의적인 정부랑 코드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주의 보수라고 분명히 자유주의 보수하고 앞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 이 자유주의 보수가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이명박을 밀어준 그 보수인데 뉴라이트라고 그때 불렀던. 사실은 뉴라이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네, 아니고 네.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때 떨어나가서 탄핵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이준석 바람 이런 걸 타고 잠깐 붙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진 게 이 폭망의 이 어떤 이념적 근거로 보면은 그 원인 중 하나다. 네. 그 데려오려면은 이게 규정돼야 되는 거죠. 권위주의적 독재, 즉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걸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그러면 당을 바꿔야 되고 당이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30과 자유주의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해가지고 윤석열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김재섭 추대론 이런 거잖아요. 젊은 보수. 예. 근데 요걸 이제 주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한쪽에서 보수 한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 같은 사람이 당을 이끌면서 뭐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보면 그렇고 좀 더 국민의힘의 지금의 국민의힘의 틀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좀 더 넓게 보면은 다른 보수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뭐 이준석이라든지 개혁신당의 이런 이준석이 너무 좀 그러면은 천하람도 있지 뭐.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개혁신당에 있는 이 사람들도 넓게 보면은 네. 보수 재편이나 이런 게 되면 다 같은 보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사실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요쪽은 나중 얘기고 이거라도 되는 거냐? 그게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어떻게 주셔야죠. 생각하세요, 오락부장? 되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당에서 김재섭 네. 헬스부 장관 네. 헬스부 장관 한번 밀어봅시다라고 해서 하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부터 우리 당은 김재섭 대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용태도 있는데 김용태. 더 안 되죠. 김재섭 당선인은 네.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세탁됐는데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도 이 저기에서는 이 나이대에서는 잘해보려는 축이에요. 그래도. 근데 김용태 당선인은 천하용인. 예, 천하용인의 뭐 천하용인의 이제 나중에는 다른 용이 다른 용이 들어갔지만 좀 더 올드한 용이 네. 들어갔죠. 예. 올드 용이 이제 들어갔지만 천하용이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 때 마지막까지 하여튼 그렇죠. 옆에를 지켰던. 예, 마지막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기를 들었던 최고위원이라고요. 저는 거기가 포천 가평 경선을 따는 것도 신기해요. 아직도. 그렇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자생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국민의힘 사람들이 김용태 당선인에 대해서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줘요. 그 왠지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좋아요.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바른 청년이긴 하죠. 저도 뭐 네. 방송을 같이 해보고 하면 굉장히 좀 바른 이미지이긴 하죠. 천하용인 중에 인성으로 돌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이 인성이에요. 천하용인에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담당은 분명한 건 인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미지가 인성 담당. 그래서 돌파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근데 아무튼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일화가 뭐가 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뒀잖아요. 네. 한동훈 하면 어쨌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아씨 뭐 어쩌고 해도
한동훈 20년, 2년 뭐 어쩌고 검사 출신 그리고 우리는 고발 사주로 묶여 있는 2년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네? 아예 아무리 싫어도 한 배 타고 가야 될 사이 그렇죠, 아닙니까? 예? 사퇴했잖아요. 예. 근데 언론 보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퇴를 할까 말까 고민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원래 한동훈 계획은 뭐였어요? 비대위원장을 6월까지 한다. 네, 끝까지 간다. 임기는 6월까지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죠. 2월 임기까지 가고 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정치 계속한다. 네. 정치는 계속한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까지 폭망이 아니었으면 바로 당권 도전한다. 전당대회 나간다. 그렇죠. 네. 이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선거가 폭망했는데 이거를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동훈 주변 인물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아, 그래서 선거 졌는데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선거를 졌지만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한동훈 주변에서 당권 도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된 얘기는 뭐예요? 선거 진 게 한동훈 책임입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은 당권 도전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거 보세요. 당신이 하라는 거 이종섭 데려왔죠. 황상무 내렸죠. 네. 그다음에 뭐 의대 뭐 이거 의정 갈등 뭐 어쩌고 하라고 그래서 네. 전공희 대표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 굴욕을 당했죠. 우리 대통령이 140분인가 만나고도 성과도 없는데 대통령 역사상 그런 적 없죠. 대통령이 누구를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140분을 뭘 얘기를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그 사람이 가서 SNS에 대한민국 의료는 망했다라고 쓰고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고요. 네, 역사상 최초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까지 했는데 선거를 졌네요. 누구 책임입니까? 네 책임이네요. 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네. 이 그냥 고했으면은 또 싸우는 건데 네. 3차 갈등인지 4차 갈등인지 또 하는 건데 네, 네. 그러니 내가 접겠다. 그리고 윤석열 쪽도 용산도 그래 접으면 우리도 국무총리 뭐 용산 참모 내리는 쪽으로 가면서 책임론 갈등은 안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여당에 대한 그립을 안 놓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김재섭 추대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앞에 김준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앞에 많이 얘기했을 테니까 굳이 제가 리바이벌 안 하는데 당권을 놓고도 당권 주자 이름 쭉 나오지만 벌써 난리가 났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비대위냐 뭐 전당대회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비대위를 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규정상 뭐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성격에 대한 논쟁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비대위를 언제까지 할 거냐? 비대위를 예를 들면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라는 쪽.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 비대위로 준비를 해서. 그렇죠. 요걸 좀 빨리 가져가자. 네. 아니다. 길게 가져가자. 네. 라고 하는 쪽. 네. 양쪽이 지금 붙고 있는데 네. 양쪽에 지금 논란이 있는데 완전하게 전선이 확 크게 그어진 것 같진 않지만 대충 의견이 모이는 모양새를 보면 이렇게 빨리 하자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반윤. 그렇죠. 약간 비윤 비슷한 사람들이 이 선에 서고 있는 거고. 임시지도 체제를 짧게 가자. 짧게 네. 하고 전당대회 하자. 네. 이 길게 하자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친윤들이 하는 거죠. 지금. 네. 왜 그러냐? 지금 이걸 짧게 가져가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막 비난이 있고 하니까 비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하면 비윤이 된다. 그렇죠? 근데 길게 가져가면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깡패입니다. 남은 임기가 힘이에요. 최상병 특검 해갖고 위법사항 드러나면. 그러면 남은 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남은 임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네. 근데 남은 임기가 깡패이기 때문에 쭉 어쨌든 수습하고 나면은 어느 선에서는 다시 대통령 힘이 생기기 있다. 때문에 네.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벌써 이거 싸우고 있고 지금 이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당신들이 대통령 비난하고 뭐 이렇게 간다?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못 있지. 지금 전체 당선자들이 펼쳐놓고 명단 가져가서 분석해보지 친윤이 반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요거를 당연히 요 분위기 좀 가라앉고 나면 당연히 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오늘 벌써 조짐이 나오는 게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총선 졌으니까 기자회견을 그동안 안 했으니까 네.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네. 뭘 좀 하자. 네, 뭘 좀 그동안 안 했던 소통을 하면서 질문 받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메시지를 중지한다? 낸대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메시지를 내면 기자들이 와서 질문합니까? 못하죠. 혼자 얘기하고 끝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 메시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내는 메시지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유감을 한번 표한 후 우리는 민생뿐이기 때문에 오늘도 민생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민생 또 민생이 우선이다. 네. 하여튼 반성하면서 민생으로 우리는 갑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날 거라고요. 윤석열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집니까? 영원히 져야 되나?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자 신문 보면은 보수 언론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왜 졌을까 우리가? 네. 영원히 져야 되나? 대통령이 변해 아까 말씀드린 구상을 막 펼쳐가지고 뭘 다시 재건을 하는데 대통령이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느냐?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제도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닐까? 사실 뭐 지역구에서 따지면 우리가 한 5% 지고 1% 지는 건데 네. 우리가 이렇게 다 뺏기니까 네. 이게 다 선거구의 문제다. 네. 이거 사실 이제 진보정당이 소선구제 폐해를 지적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바꾸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꾸자고 그랬을 때는 뭐 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또 소선거구제가 문제 아닐까? 근데 이 선거구제 개편은 뭐 언론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슬슬 이제 어차피 망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망할 거니까 그러면은 중선거구제나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 막 얘기하고 할 때 민주당에서 대선거구제 얘기했었잖아요. 박주민 의원, 뭐 이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선의 선거제도만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봤어라고 해서 갖고 온 게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것저것 붙인 안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지금 소선거구제를 개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뭐 어쨌든 소선거구제 얘기를 뭐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 되나? 이 개혁을 한번 뭐 열심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 사설이 의미심장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0.73%, 73입니까? 0.73입니까? 0.73% 차이로 대통령이 행정 권력을 다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대통령제에 대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랑 선거구제 바꾸자 이런 거 이제 주장 나오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네.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뭔지, 이게 맞는지 의미심장한 얘기. 그러면은 갑자기 조선일보 사설이 이걸 동시에 다루거든요. 이 얘기를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동시에 다루는데 그러면 저 같은 녀석들이 이거 떠들어갖고 먹고 사는 녀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선거제도랑 개헌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자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네, 요까지만 얘기하고 있다 얘기는 여기서 얘기해야 돼 이제. 알겠습니다. 뭐 예상외로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례 주석과 지역구 한석을 배출하면서 양날개를 갖추게 된 개혁신당. 노란불이다, 노란불. 네, 왜 노란불입니까? 그래도 이준석 생환했다. 네. 네, 이준석이 생환을 하고 네. 그다음에 천하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비례 1번 이주영 당선인이죠. 네. 이렇게 있어서 3명이 있으면 일단 든든하죠, 뭐. 네, 젊은 보수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국민의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보수 진영의 어떤 걱정 속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보수 재편이나 이런 것도 일어났을 때 그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읽혀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 언론에 이준석 인터뷰 이런 거 막 나온다고 조선일보 이런 데. 천하람 당선인도 공공연하게 대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람 그 당선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당은 이준석이 당선됐기 때문에 마크롱 같은 그렇죠. 마크롱 같은 이 대권 주자 젊고 멋있는 대권 주자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마카롱 아니고 마크롱. 그것도 1시간짜리죠. 네. 네. 프랑스 대통령인데 네. 이 사람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네. 사회당 정권에서 장관하다가 그렇죠. 사실은 사회당을 깨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양대 정당 중에 하나를 깨고 나와서 그리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다른 정당까지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합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죠. 그렇죠. 그 모델을 자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작지만 근거지를 갖추고 있으니 니네는 후보가 없잖아. 우리 스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범보수로 해서 대선까지 가볼게. 그러니까 정확히 마크롱 모델로 하려면 민주당도 쪼개야지 마크롱 모델이 되는 건데 되죠. 일부 떨어져 나와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뭘 쪼갠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쪼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신호를 자꾸 주고 있어서 저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와중에 우리 정치 얘기 떠들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얘기를 지금 꺼낸다. 떡밥을 던지고 있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한다. 네. 자꾸 하잖아요. 4년 중임제 개헌하고 뭘 얘기합니까? 4년 중임제 뭐 그렇다 치자. 4년 중임제는 뭐 맨날 뭐 이거 그거 4년 중임제냐 분권형이냐 무슨 뭐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내각제냐. 예. 맨날 주제니까 그렇다 치는데 임기 단축을 얘기하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이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대통령의 뭐냐? 임기가 3년이 맞냐고 이준석 대표가 되물었죠. 네. 너무 SBS 라디오에서 지상파 라디오에서 다음 대선 언제입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대선 언제입니까? 언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남은 거 아니에요? 3년 맞습니까? 또 물어보고. 이게 뭐냐면은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보수 국민의힘에서 잠깐 얘기한 게 선거제도하고 개헌을 같이 테이블에 놓고 협상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고 제가 내피셜로 추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수 일각에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뼉이 맞아야 되고 그렇죠. 지금은 누가 하자고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하자고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죠?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 논의에 이끌려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구조적으로 소선거구 제어도 손해 안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이거 뭘 하든 손해 안 봐요, 무조건. 인구 구조를 봐도 그렇고 선거제도 지금으로 가도 손해 안 보고 그럼 굳이 뭐 그리고 대통령제도 뭐 4년 중임을 하든 5년 단임을 하든 뭐 괜찮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이대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하러 이 논의를 하겠냐. 그렇죠. 이슈 주도권을 뺏기는데. 그렇죠. 이 논의를 뭐하러 하겠냐. 보수 쪽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 쪽 일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재판까지 확정되려면 일정이 쭉 남은 거잖아요. 많이 남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대선 이후에 대법원 일정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거니까.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근데 대법원 일정이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대선 이후가 될지 전이 될지.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대법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법원 일정이 여기 올지를 알 수 없으니 그럼 차라리 무조건 대선 일정을 땡겨오자. 앞당길 수 있으면 그건 대법원 일정이 좀 유동적이어도 무조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권 주자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이걸 땡기고 싶은 마음으로 탄핵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걸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개혁신당이 탄핵은 뭐 나중에 저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탄핵 사유가 확인되면 뭐 이분들의 무슨 뭐 사법 리스크든지 뭐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탄핵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임기를 1년 단축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도 하면서 유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수의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테이블이 만약에 개헌 이런 테이블이 생기면 그러면 그 개헌 테이블에서 선거제도가 그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결선 투표제나 이런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왜냐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면은 그건 개헌 사항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집어넣고 뭐 선거제도 그리고 논의하는 김에 개헌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개혁신당이 하고 있다. 근데 개혁신당이 한 얘기가 아니라 보수의 어떤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1년을 임기 단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러면 대선은 몇 년도에 해요? 2026년에 하게 되나요? 2026년에 하겠죠. 2026년에 근데 뭘 또 합니까? 지방선거를 해야 되죠.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지방선거랑 대선을 같이 치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는 김준희 선생님이 이제 지방선거 사실 국회의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당을 이끄는 어떤 지도부라든지 뭔가 지방선거를 성공해야 되는 어떤 당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당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요 세 명을 살려놨는데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는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이준석 바람으로 이 지방선거도 확 이끌어당겨가지고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근데 그 시점에 이준석 바람이 유지가 돼야 되고 스피커로서의 이준석이 막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돼요.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선을 같이 치르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다. 이준석이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네. 그리고 만약에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이 선거구 조정이나 이런 거에서 4인 선거구나 이런 거를 네.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 논의를 보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노란불입니까? 예? 근데 왜 노란불입니까? 글쎄 참 들어봐요 이제. 너무 지금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가면 완전히 이제 막 그쵸. 임기 말이인데다가 네. 안 변할 거잖아요. 네. 국민 밉상이 돼 있고 막 무슨 난리를 날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지방선거 치르면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패하는데 네. 근데 대선이랑 같이 치르면 해볼만하다. 상대적으로. 대선은 새로운 어떤 네, 인물이 대권 나오니까. 후보의 얼굴과 함께 또는 그 대권 후보가 만약에 보수 재편을 주도한 상황이어서 좋은 어떤 그 재편된 그 어떤 세력과 함께 치른다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그것도 모른다. 그렇죠? 요런 게 다 맞아 들어가면 요런 테이블이 가능하지 않나. 아, 이런 상상력. 네. 상상력. 김민아의 상상력이 그래서 노란색인 겁니까? 근데 이건 상상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상상이잖아요. 현실성이 있느냐? 네. 그건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여서 노란색이다. 그래서 원래는 개혁신당이 요 3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네. 대단히 제한적인데 생활했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건 결국 수잖아요, 수. 네. 어떤 수잖아요. 네. 이 수를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화제를 만들어가고 뭔가 이슈 주도권을 그래도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노란색이다. 빨간불 아니고 노란색 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